전국 서버 1위를 달성한 윤재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망설임 없이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 바로 가상 엔진 게임에 뛰어들었다. 이 세계의 골드가 현실 세계의 현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아티팩트 하나만 떨어져도 3대가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윤재영이 게임에 들어간 순간 그는 방랑자라는 히든 클래스를 각성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초보자 퀘스트는 슬라임을 죽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초보자 퀘스트는 다른 신규 플레이어들을 사냥하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몬스터들이 게임 세계 전체를 뒤엎는 것을 도와야만 했다. 그렇긴 해도 그가 처음 게임에 접속했을 때 그의 초기 임무는 여전히 슬라임을 죽이는 것이었다. 한때 87개의 온라인 게임 순위를 지배했던 윤재영에게 이 정도 난이도는 손가락으로 개미를 으깨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다음 퀘스트에서 무려 100권의 책을 읽어야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윤재영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서는 명백한 호기심으로 그를 지켜봤다. 며칠 동안이나 앉아서 책을 읽는 초보 플레이어는 없었기 때문이다. 게임이 출시된 이래로 이 퀘스트를 기꺼이 맡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순간 윤재영은 앞으로 나서 손에 든 책에 2권이 있는지 물었다. 그가 정말로 100권의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사서는 잠시 얼어붙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의식은 게임 속 인공지능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녀는 잠긴 상자에 손을 뻗어 윤재가 찾고 있던 2권을 꺼냈다. 혼란스러운 윤재영은 이 책만 따로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것이 직접 요청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윤재영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손을 뻗어 책을 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책장에 닿는 순간 이 세계를 유지하는 인공지능이 미친 듯이 계산을 시작했다. 목표 감지. 대상이 차세대 방랑자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음. 윤재영이 모르는 사이에 히든 퀘스트 부여 조건이 충족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책을 넘기던 그는 초보자 마을 호수 아래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비록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지만 하지만 책에는 그것이 가장 오래된 어둠의 흔적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어둠의 흔적은 아즈리엘이라는 전설적인 모험가에 의해 호수 아래에 숨겨졌다. 아무도 그것을 실제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점차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윤재영은 초보자 마을 근처 지도를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유일한 수역이 알렌의 호수라는 것을 발견했다. 도서관을 나온 후 그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호수가 너무 고요해서 어둠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다. 시스템이 갑자기 그가 퀘스트를 발동시켰고 메인 스토리라인이 활성화되었다는 알림을 띄웠다. 혼란스러운 시스템 창이 시야를 스쳐 지나간 후 최종 퀘스트 화면이 시야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출시 일주일도 안 된 게임이 자신에게 B+ 등급 퀘스트를 던져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 정도는 그의 실력에 더 어울렸다. 윤재영이 퀘스트를 확인하는 순간 호수 바닥에 있는 석상의 가슴에서 보라색 빛이 맥동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에 잠기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호수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깊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동시에 아카디아의 한 지역 지사에서는 메인 제어 화면에 붉은 경고 알림이 번쩍였다. 한스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디스플레이를 쳐다보았다. 서버가 가동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인 스토리라인이 벌써 발동될 수 있지? 유럽 서버는 3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었는데 전국 서버는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다. 한 부하 직원이 분석 결과 한 명의 플레이어가 메인 스토리라인과 관련된 특별한 요소를 활성화시켰다고 신속하게 보고했다. 비록 한 이사는 어떤 요소가 플레이어에게 게임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보고를 상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게임으로 돌아와서 윤재영은 여러 번 잠수한 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의 다이빙 스킬은 B등급으로 상승하여 물속에서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1의 체력 포인트를 얻었다. 그는 이미 거의 200m를 내려갔지만 호수 바닥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퀘스트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윤재영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게임은 아직 출시 초기 단계였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던전을 클리어하고 초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느라 바빴다. 한편 그는 여기서 다이빙 스킬 레벨을 올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게임 포드는 할부로 구매한 것이었다. 월 92만 원은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었다.
그는 원래 자신의 뛰어난 게임 재능을 이용해 고급 장비를 파밍하고 현금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만약 이게 더 길어진다면 그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심지어 할부금을 내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이 히든 퀘스트는 오직 그에게만 주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최상위 플레이어로서 어떻게 그런 특권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에 윤재영은 다시 한번 앞으로 뛰어들어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다. 장면은 유럽 지역의 시카코프 본사로 전환된다. 회사의 최고 대표 중 한 명인 제니카 바우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갑자기 긴급 메시지가 그녀를 깨웠다. 그녀가 채팅창을 열자 금발의 청년이 보고했다. 한 지역의 플레이어가 초보자 마을에서 히든 클래스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AI 아리엘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메인 스토리라인의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니카는 눈살을 찌푸리며 혼란스럽게 물었다. 언제부터 우리가 초보자 마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넣어놨지? 금발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자가 했습니다. 그의 언급에 제니카는 나직이 욕을 내뱉었다. 그녀는 즉시 태블릿을 잡고 내부 기록을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곧 그녀는 어둠의 흔적과 관련된 정보를 찾았다. 데이터에 따르면 히든 클래스 직업인 혼돈의 방랑자는 레벨 시스템이 없으며 직접적인 공격 능력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제니카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런 클래스가 게임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금발 청년이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 방랑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니카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다음 몇 줄을 읽었을 때 그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그 자식 제정신이야. 이런 걸 게임에 넣다니. 눈 깜짝할 사이에 열흘이 지났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윤재영은 마침내 호수 바닥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그는 목걸이를 되찾아 착용했다. 동시에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퀘스트 완료, 보상 획득, 빛을 인도하는 목걸이. 목걸이의 설명에는 알 수 없는 고대의 흔적이 담겨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2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위협에 가까워서 윤재영은 게이미 플레이어가 이것을 사용하길 원하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상위 플레이어로서 그는 그런 미지의 스릴을 위해 살았기에 망설임 없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은 즉시 물었다. 정말로 이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혼란스러웠지만 윤재영은 여전히 얘를 선택했다. 그러자 또 다른 프롬프트가 나타났다. 정말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한숨을 쉬며 그는 다시 얘를 클릭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확인할 때마다 시스템은 끝없이 또 다른 확인창을 띄웠다. 2분 30초 동안 미친 듯이 클릭한 후 윤재영은 마침내 폭발하며 욕을 했다. 이 시스템 대체 뭐야? 더욱 황당하게도 시스템은 마치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듯했다. 윤재영이 미친 듯이 확인을 누르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자 시스템 창 너머에서 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알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그 아이템을 정말 사용하려는 게 분명하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충분히 경고했으니까. 이제부터 나처럼 내 모든 걸 걸고 이 세상에 혼돈을 일으켜봐. 윤지영이 그가 누구인지 물으려던 찰나 패널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래스 변경 완료, 히든 클래스, 혼돈의 방랑자. 동시에 레벨 시스템이 사라지고 윤지영은 신뢰도라는 것과 함께 속성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 클래스는 그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되었고 그 위에 새로운 퀘스트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윤지영이 자신의 첫 번째 퀘스트를 확인했을 때 목표가 초보자 플레이어를 제거하는 것이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민 끝에 윤재영은 결국 계정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금 상태창을 확인했을 때 경험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레벨조차 없었죠. 이런 게임에서 레벨 시스템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윤지영은 더 이상 레벨업을 할 수 없었고 이는 그의 성장 가능성이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그 차이가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의 레벨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때 시스템이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캐릭터 삭제 불가. 그제서야 윤재영은 시스템이 애초에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목걸이 사용을 막으려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드러누워 히든 클래스로서 뭔가 다른 특별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그는 다시 상태창을 열고 몇 번이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그는 신뢰도라는 추가 속성을 발견했습니다. 설명을 열어보니 이 속성은 사용자가 세계에 간섭하는 능력을 강화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활성화되면 세계의 법칙을 인위적으로 다시 쓸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영구적으로 소모됩니다. 그 설명은 윤지영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는 스스로에게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적어도 당면한 과제부터 끝내자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면은 마을 서쪽에 있는 초보자 사냥터로 전환됩니다. 슬라임이 모이는 지역에는 새로 로그인한 플레이어들, 특히 막 초보자 퀘스트를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목표를 완수하며 레벨을 올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또 한 마리를 잡은 후 한 남자가 마침내 슬라임 정수 조각을 획득했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소녀가 서둘러 다가와 그게 50동전에 팔릴 수 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남자는 즉시 주말 내내 여기서 슬라임을 사냥해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는 다음 주 월요일 모의고사는 어쩔 거냐고 재빨리 물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윤지영은 조용히 그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순진한 유비들, 이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들을 직접 제거하라는 말에 그는 적어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게임의 이 모든 신규 유저들이 사라진다면 게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부여한 임무였고 그는 그저 평범하게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초보자는 무언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남자가 제때 돌아섰고 치명적인 뒤치기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공격자는 혀를 차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한 방에 죽지 않고 살아남다니. 그러고는 이 사냥터는 자기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여기서 사냥할 수 없다고 말이죠. 옆에서 지켜보던 윤지영은 출시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저러나 싶어 속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벌써부터 영역을 나누고 있는 거지? 어린 소녀가 즉시 소리쳐 맞받아쳤습니다. 여기는 초보자 사냥터예요. 공공장소라고요. 누가 당신들 마음대로 점령하래요? 녹색머리 남자가 다가오자 소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붉게 빛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에서 붉은 이름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를 죽였다는 것.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보고 녹색머리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꺼져. 다른 방법이 없자 소녀는 주변 플레이어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는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게임인데 다 같이 즐겁게 할 수는 없나요? 녹색머리 남자와 그의 뒤에 있던 3명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고는 과장되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게임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돌아보자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이미 다리를 잃고 깔끔하게 절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윤재영이 콧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그들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는 장검을 쥐고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따라 검이 호를 그리며 그들의 몸을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단 한 방에 즉사했습니다. 처치가 기록되면서 윤지영의 이름 색깔이 서서히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그의 신뢰도는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플레이어를 한 명 죽일 때마다 1포인트의 신뢰도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패널 확인을 끝내기도 전에 아까 그 두 초보자가 갑자기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윤영은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 너희도 죽일 거니까. 두 사람 모두 얼어붙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칼을 들어올리며 윤지영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캐스트 때문에 하는 것뿐이야. 그냥 게임이잖아. 남자가 그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윤지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고 단칼에 그를 두 동강 냈습니다. 그 둘을 죽인 후 신뢰도는 2포인트 더 증가했습니다. 주변 플레이어들은 그 광경을 완전한 충격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윤지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너희들이야. 방금 구경만 하던 놈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모두가 즉시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그날부터 아르카디아 공식 포럼에는 초보자 마을 근처에 플레이어를 사냥하는 미치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 플레이어가 칠흑 같은 숲속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는 돌뿌리에 걸려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 한순간의 망설임은 그의 뒤에 있던 핏빛 두 눈이 따라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차 소리쳤습니다. 사냥하고 싶으면 몬스터나 사냥해. 왜 나를 죽이는 거야? 윤지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사냥이잖아. 말을 하며 그는 남자의 목숨을 끊을 준비를 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남자는 게임 시작부터 이렇게 비도덕적인 짓을 하는 것은 회사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식 사이트에 윤재를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윤재영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남자를 차갑게 쳐다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지 생각해 본 적 없나? 그 말에 남자의 심장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다음 순간 윤재영의 칼날이 떨어져 그를 깔끔하게 두 동강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사냥한 끝에 마침내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아르카디아에서는 사망한 플레이어에게 처벌로 24시간 접속 제한이 주어지는데 이는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게임의 중독 방지 시스템의 일부였다. 바로 이 규칙 때문에 최근 고객지원센터는 유례없이 바빴다. 악의적인 PK의 희생자라며 접속 금지를 풀어달라는 플레이어들의 불만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조사를 위해 급히 달려왔을 때 팀장은 어느 순간부터 PK 관련 불만이 갑자기 급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가 빗발치자 이미 메인 스토리의 조기 활성화로 골머리를 앓던 매니저는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마주하게 되었고 지원부서에 야근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게임으로 돌아온 윤재영은 자신의 패널을 확인했고 이틀 밤을 새운 결과 신망이 1025포인트에 도달한 것을 보았다. 그는 꽤 만족했지만 개발자들이 왜 이렇게 명백하게 게임 경험을 방해하는 임무를 자신에게 주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대신 계속 일하기로 했다. 그가 막 떠나려던 참에 한 무리의 슬라임들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시스템은 즉시 그가 위험에 처한 슬라임들을 구했고 슬라임 종족과의 친밀도가 증가했음을 알렸다. 자신들을 사냥하려던 플레이어들을 그가 제거하는 것을 본 후 슬라임들은 신나게 그를 향해 뛰어왔다. 윤재영은 씩 웃었다. 아무래도 난 이미 공공의 적이 된 것 같군. 너희들과 어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슬라임들과 잠시 놀아준 후 그는 갑자기 숲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햇불이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을 찾는 플레이어들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슬라임 중 하나를 토닥였다. 가봐야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리는 그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이전에 죽임을 당하고 접속 제한을 풀어달라며 항해 전화를 했던 바로 그 녹색 머리 남자였다. 윤재영의 모습이 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즉시 추격했다. 한참을 달리던 윤재영은 절벽 끝에 멈춰섰다. 추격하던 플레이어들이 재빨리 그를 포위했다. 또다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녹색머리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그를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그는 윤재영이 이제 덫에 걸린지라며 항복하라고 비웃었다. 이에 윤재영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절벽 끝에 서서 천천히 몸을 뒤로 젖혔다. 녹색머리 남자는 이 미친놈이 정말로 뛰어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땅에 부딪히기 직전 윤재영은 거의 빛의 속도로 반응하여 즉시 게임에서 로그아웃했다. 이 장면은 근처 플레이어들에 의해 녹화되어 여러 플랫폼에 빠르게 업로드되었다. 댓글창에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도 그의 실행력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목소리가 비난과 욕설로 가득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녹색머리 남자는 게시판 글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윤재영이 슬라임 사냥터 근처에서만 PK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그의 레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생각에 그는 윤재영을 전문적으로 상대할 팀을 꾸리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 그는 게시판에 모집글을 올렸다. 다음 날 이전에 윤재영에게 죽었던 플레이어들이 지정된 집결 장소에 모였다. 녹색머리 남자는 분탕종자 토벌 모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기 전에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전 세계 플레이어들을 가상현실 게임 아르카디아로 끌어들이는 진정한 매력은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사 전개를 생성하는 능력이다. 심지어 현실 세계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조차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게임 내 인공지능 아리엘에 의해 분석되고 통합된다. 대규모 플레이어 그룹의 형성을 감지하자 그녀는 즉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이 완료되자 망각에 깨어나는 그림자라는 연계 퀘스트와 함께 새로운 메인 스토리가 생성되었다. 동시에 아직 모임 중이던 녹색머리 남자는 시스템 알림을 받았다. 거에 동시에 광장 주변의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한 알림을 받았다. 퀘스트를 열자 그들은 슬라임 서식지에 숨어 초보 플레이어들을 학살하는 도살자 악마를 포획하라는 목표를 발견했다. 한편 아르카디아 국내 지사본사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다시 한번 경보가 울려 퍼졌다. 한의사는 즉시 모든 팀장을 소집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글로벌 메인 퀘스트가 나타났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기획 및 디자인 팀장들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도 원인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한의사는 폭발하여 참석한 임원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서버가 가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이해했다. 결국 모든 플레이어에게 갑작스러운 일반 임무를 주는 것 정도는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임무가 메인 스토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서사팀이 이전에 했던 모든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메인 스토리는 생성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보통 상황이라면 메인 스토리는 생성된 후 시약과 같았다. 즉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 아리엘이 생성한 스토리라인조차도 전체 플레이어 기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보통 몇 달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 게임의 내부 개발은 서사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몇 달이 걸렸어야 할 과정을 단 이틀로 압축해버렸다. 한의사는 이것이 단순한 계산착오로 치부된다면 오차 범위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데이터를 뒤적이고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그는 게시판에서 우연히 윤재영과 관련된 영상을 발견했다. 수소문 끝에 부하 직원들은 한 유저가 초보자 사냥터에서 반복적으로 PK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제 이 플레이어가 현재 메인 스토리의 출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강력히 의심했다. 한의사는 백엔드를 통해 윤재영의 로그인 IP와 관련 정보를 추적하려 했지만 본사에서 그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 제한을 걸어놓은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지역지사의 최고 책임자인 한 이사조차도 접근 권한이 없었다. 그리고 윤재영이 이미 1025명의 플레이어를 죽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장면은 다음날 아침으로 전환되었다. 아직 반쯤 잠든 상태에서 윤재영은 컴퓨터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아르카디아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했고 홈페이지에서 새로 시작된 이벤트를 발견했다. 모든 초보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초보자 사냥터를 점령한 악랄한 PK 범죄자를 물리치자는 내용이었다. 윤재영은 참 노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댓글 수는 이미 3개를 넘어섰다. 일이 이 정도로 커지자 그는 초보자 학살 퀘스트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직 할부로 갖고 있는 게임 캡슐을 돌아보니 머리가 아파왔다. 퀘스트를 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한 장비 파밍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날 다시 게임에 접속한 후 그는 사냥터 밖에 앉아 선택지를 고민했다. 그는 게임이 자신을 잡기 위해 특별 이벤트까지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윤재영이 슬라임 사냥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던 참에 슬라임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의 길을 막았다. 그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 뒤 어딘가에서 플레이어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그 슬라임의 흔적을 따라가 마침내 절벽 근처에 서 있는 윤재영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전에 그에게 죽임을 당한 적이 없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달려오면서 몹을 빼앗지 말라고 소리쳤다. 윤재영은 시선을 내렸다. 그들이 체력을 거의 다 깎아놓은 슬라임이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재영은 모자를 눌러쓰고 그들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돈 벌러 왔습니다라는 닉네임이 플레이어는 윤재영의 모습이 이상하게 나측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동료는 성큼성큼 다가가 윤재영을 밀치려 했고 이는 공격 플래그를 발동시키는 명백한 적대 행위였다. 윤재영은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 얇고 비뚤어진 미소가 걸렸다. 다음 순간 공격자의 아이디가 서서히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윤재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외쳤다. PK범 찾았다. 여기 있다. 누가 좀 와봐요. 헛수고하며 수색하던 플레이어들은 PK 범죄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외침이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벤트 덕분에 PK 범죄자를 성공적으로 처치한 사람은 누구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진 것을 깨달은 덩치 남자는 윤재영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윤재영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무기를 꺼내 들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등 뒤에 벼랑이 있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러온 그는 마침내 그 실루엣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보상의 눈이 먼 군중은 듣지 않고 달려들어 순식간에 그들을 18조각으로 난도질했습니다. 한참을 달려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윤재영은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구해진 슬라임은 그의 품으로 곧장 뛰어들어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윤재영은 슬라임의 상처를 확인하려던 찰나 부드럽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위험에 처한 슬라임을 구출하여 슬라임 종족과의 친화도가 최대치에 도달했고 슬라임의 친구 칭호를 획득했음을 알렸습니다. 알림이 뜨는 것을 보고 윤지용은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슬라임 사냥터에서 초보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뜨린 초보자 한 명은 곧 구해진 슬라임 한 마리를 의미했습니다. 딱 맞는 칭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슬라임들은 모두 레벨 1에 불과해서 친화도를 최대로 채워도 별로 유용해 보이지 않았고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생각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시스템은 또 다른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의 신뢰도 수치가 최소 요구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슬라임 종족과의 협력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신뢰도를 소모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림이 계속해서 뜨면서 슬라임 정보창 하단에 신뢰도라는 새로운 능력치가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읽은 후 윤재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 게임이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뢰도의 진짜 용도였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윤재영은 슬라임들을 향해 손을 들고 시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신뢰도를 사용하면 영구적으로 소모된다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윤재영은 얘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신상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은 슬라임 종족의 기본 능력치가 변경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의 레벨은 즉시 15로 뛰어올랐고 몸에서는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몬스터는 플레이어와 대립하며 처치해야 할 적으로 존재합니다. 몬스터는 또한 게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초보자의 첫 사냥감이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투 훈련 파트너 역할을 하는 부류가 있는데 흔히 튜토리얼 몬스터라고 불립니다. 아카디아에서 그 역할을 맡은 것은 바로 슬라임입니다. 하지만 그 튜토리얼 몬스터들이 갑자기 훨씬 더 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보자들이 더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주요 포럼들이 여전히 다른 게임의 재미있는 영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슬라임이 너무 강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포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면 한 플레이어가 막 게임의 로딩을 마친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자신의 손바닥 금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깨닫고는 그래픽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헤매는 귀여운 슬라임을 발견합니다. 초보자 튜토리얼에 따라 그는 무기를 꺼내들고 게임의 전투 엔진을 시험해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가 슬라임에게 다가가자 슬라임도 그를 알아차립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슬라임은 앞으로 돌진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힙니다. 단 한 번의 기본 공격만으로 그 자리에서 플레이어를 즉사시킵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사망 후 24시간을 기다려야 다시 로그인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처음에 영상 아래 댓글 창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초보자 지역의 몬스터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플레이어가 죽임을 당하면서 댓글은 금세 통곡과 불평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카디아에 접속하는 거의 모든 1만 명의 신규 유저들은 슬라임 사냥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귀여운 외모의 그 슬라임들은 초보자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반면 슬라임들은 단 몇 번의 공격만으로 플레이어의 HP를 거의 0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덕에 앉아 아래의 혼돈을 지켜보던 윤지용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통 슬라임은 피해를 입은 후에야 반격하는 반응형 몬스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슬라임들을 강화한 이후로는 플레이어에게 먼저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신뢰도는 단순한 능력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게임의 신뢰도 자체를 뒤엎기 위한 값으로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지용이 이를 고심하는 동안 이전에 그를 사냥하려 했던 분대는
이제 슬라임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녹색머리 남자는 여전히 강한 척하며 고작 슬라임 몇 마리일 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슬라임 한 마리가 갑자기 위로 뛰어올라 그의 머리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대로 수직으로 낙하하며 그를 즉사시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남은 팀원들은 싸울 의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 슬라임이 깔려 있어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씩 처치될수록 윤재영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단 2시간 만의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신뢰도는 이미 3924에 도달했으며 이전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임무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초보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던 걸까? 슬라임의 힘을 극대화해서 그들을 통해 신뢰도를 얻으라는 의미였을까? 윤지영이 슬라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시 신뢰도를 소모하려 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일이 그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선 이 슬라임들만으로도 초보자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를 위해 일해주니 윤지영은 마침내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면은 아카디아 국내 지사본부로 전환됩니다. 그날 이른 아침 한의사는 예외 없이 모든 부서장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즉각적인 상황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한 임원이 나서서 전날 밤 슬라임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능력치 증폭이 감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플레이어들이 대규모로 슬라임에게 죽고 있으며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의사는 즉시 본사의 대응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본사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의사는 이어서 슬라임 능력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만약 2~3배에 불과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부하 직원은 슬라임의 전체적인 능력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이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는 갑자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규 플레이어의 시작 HP를 물었습니다. 답은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히 100포인트. 이는 현재 슬라임의 공격력으로는 단 한 방에 플레이어를 즉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의사는 아카디아가 이렇게 수준 낮은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게임의 배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내의 모든 행동은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계산되고 계획되었습니다. 한의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게임 포드로 가득 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드가 활성화되자 시스템은 그의 3등급 보안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광활하고 텅 빈 데이터 공간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 공간의 중앙에는 AI 아리엘이 떠 있었습니다. 한의사는 특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아리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윤지용은 슬라임 사냥터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보자 킬 카운트가 9,000을 넘어서자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윤지용은 슬라임의 비정상적인 힘에 대한 소문이 마침내 퍼졌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15레벨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그 지역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지만 수는 느리게나마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뢰도가 만을 초과하자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패널을 열자 윤재영은 알림을 보았습니다. 초보자 1만 명 처치를 달성하여 초보자 학살자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시스템은 또한 그가 사전 정의된 보상 범위를 초과했다고 알렸고 재계산 후 중급 보상 상자를 지급했습니다. 윤재영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수령하고 열었습니다. 다음 순간 보라색 번개가 그의 앞에 내리꽂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윤재영은 이것이 함정 상자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번개가 사라지자 검보라색 에너지 구체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아직 부화 중인 알과 같았습니다. 격렬하게 회전한 후 알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조각으로 깨졌고 시스템은 윤지용에게 마법석을 획득했다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악마의 실루엣이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윤재영을 내려다보며 감히 누구기에 자신을 소환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그를 휩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형체 위에 떠있는 이름 혼돈의 왕사탄을 보았습니다. 실루엣이 한번 깜빡이더니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물리적인 형체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형체는 완전한 현현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소환된 몸은 의도했던 것보다 확실히 작았지만 이 정도의 힘만으로도 저주받을 천사들을 전멸시키기엔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윤지연은 눈앞의 작은 형체를 바라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탄 역시 자신의 몸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잠시 격분한 후 그는 윤지영에게 다시 몸을 돌려 감히 어떻게 자신을 소환했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지영은 소환 마법 같은 건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저 중급 보상 상자를 수령했을 뿐인데 사탄이 난데없이 나타나 스스로를 그의 마신 사자라고 칭했습니다. 사자라는 말에 사탄은 굳어지며 현재 상태로는 하급 악마 축에도 못 낄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치광이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계약을 강제로 성립시켰고 지옥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지용은 그저 옆에 서서 사탄이 분통을 터뜨리며 좌절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행동으로 보아 이 존재가 정말로 마왕 사탄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말입니다. 한동안 화를 낸 후 사탄은 한숨과 함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강제 계약 때문에 윤지용의 마신 사자가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당분간 함께 행동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사탄은 날아올라 윤지용의 머리 위에 털썩 앉아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윤지용은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마왕이 머리 위에 앉아있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사탄은 그의 몸 안에서 무언가 비범한 것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그러고는 윤지용이 터무니없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신망도를 소모하여 마신 사자의 힘을 해방할 수 있지만 사자에게 속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그 힘을 감지한 후 사악한 미소가 사탄의 얼굴에 서서히 번졌습니다. 그는 애초에 왜 자신이 이 계약에 끌려 들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린다면 저 깃털 달린 놈들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 생각에 사탄은 윤재영에게 그 힘을 전부 자신에게 넘기지 않겠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영은 사탄이 대체 무슨 힘을 말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코웃음을 치며 시침이 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을 뒤엎을 수 있는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윤지용은 사탄이 신망도라는 속성을 말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사탄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일개 인간인 윤지용은 그런 힘을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부 넘기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사탄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약속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윤지용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마왕조차 탐내는 그 속성은 게임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생각에 윤지용은 자신의 모든 신망도를 넘겨주면 사탄이 실제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손을 들어 강력한 공간 마법진을 형성했습니다. 그러고는 장비 하나를 꺼내며 윤지용이 남은 신망도를 모두 포기할 의향이 있다면 이 아이템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지용은 아이템의 능력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속성이 최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비 착용 요구 레벨은 국내 서버보다 몇 달 먼저 출시된 EU 서버에서도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최상위 랭커들도 겨우 50레벨대에 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용에게는 더 이상 레벨 시스템조차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가 그것을 착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탄은 그 아이템만으로는 그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존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평범할 리 없었습니다. 사탄이 윤재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전에 윤재영은 사탄이 몬스터를 강화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어떤 몬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재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보자 마을 근처의 슬라임들이라고. 그것이 슬라임, 즉 너는 낮을 수 없을 정도로 최하급인 생물이라는 말을 듣자 사탄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배를 부여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기나긴 3 동안 이런 요청을 한 계약자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반응을 보고 윤재영은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사탄은 비웃으며
자신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하고는 윤재영이 얼마의 신망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재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탄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즉시 거대한 마법진이 그들의 발밑에 펼쳐졌습니다. 동시에 윤지용의 초보자 제거 퀘스트가 슬라임의 분노를 위하여로 갱신되었습니다. 시간 제한은 7일로 재설정되었고 군주급 몬스터가 소환되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 격렬한 번개가 연이어 내리쳤습니다. 폭풍 속에서 거대한 슬라임이 나타났습니다. 레벨 100의 군주 몬스터 슬라임 여왕이었습니다. 한편 슬라임 사냥터 안에서는 한 무리의 고레벨 유저들이 슬라임이 주는 막대한 경험치에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에 어떤 버그가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레벨 15 슬라임들은 같은 등급의 다른 몬스터에 비해 터무니없이 상대하기 쉬웠습니다. 초보자들에게 이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겠지만 그들과 같은 고레벨 유저들에게는 레벨업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슬라임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 발밑의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주문이 주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주문 뒤에 담긴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순수하고 가감없는 분노였습니다. 무고하게 학살당한 존재들이여, 너희와 너희 종족은 대대로 평화롭게 살았노라. 그러나 갑작스러운 악의 침입자들이 너희의 절멸을 꾀했도다. 이제 일어나 피해 복수를 시작하라. 주문이 끝나자 균열에서 격렬한 에너지가 터져나왔고 그 빛 속에서 슬라임들이 차례차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 색깔이 짙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3명의 유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슬라임들은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떼를 지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애꾸는 남자는 이 슬라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강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애꾸는 남자가 죽음을 확신한 바로 그 순간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슬라임들이 자신들의 몸을 완전히 지나쳐 뒤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뒤를 돌아보고는 그들이 본 것에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슬라임들은 단 한 명의 유저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함께 모여 10m가 넘는 슬라임 언덕을 형성할 때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야에 시스템 알림이 강제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슬라임들이 한때 녹비 평원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며 무엇보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종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간들의 유입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무분별한 도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없이 인내한 끝에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극에서 종족 전체를 이끌어낼 위대한 군주를 소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을 택했다. 시스템 메시지가 스크롤되자 슬라임 무더기는 천천히 인간의 형태로 응축되었다. 레벨 100 슬라임 퀸이 탄생했다. 슬라임 퀸이 의식을 되찾는 순간 그녀는 플레이어들을 향해 날카롭고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기가 먹먹할 정도였고 충격파가 주변 나무들을 쓰러뜨리며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갔다. 애꾸는 남자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는 자국에서도 게임을 먼저 출시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몬스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먼 언덕에서 윤재영은 방금 펼쳐진 모든 것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슬라임 퀸을 보자 그는 꼬마 알에게 자신은 슬라임을 강화해달라고 했을 뿐 이런 것으로 변형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따졌다. 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땅을 울리는 포효가 그들이 있는 곳까지 닿았다. 슬라임 퀸의 힘을 감지한 사탄은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그녀가 조금만 더 강했다면 영광스러운 보병으로 마왕군에 바로 편입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하찮은 생명체라도 복수심이 깨어나면 무서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스스로 군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말을 들은 윤재영은 사탄에게 복수심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사탄은 이 세계의 인간들은 슬라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학살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단지 그들 안에 묻혀있던 본능을 자극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윤재영의 신용도의 일부를 슬라임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 그 사실에 윤재영은 할 말을 잃었다. 아주 작은 일부만으로도 한 종족 전체를 새로운 진화 단계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만약 사탄이 일부를 떼어가지 않고 전부를 주었다면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윤재영의 표정을 본 사탄은 너무 놀라지 말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신용도의 힘일 뿐이라고. 한편 숲 깊은 곳에서 완전히 깨어난 슬라임키는 인간들의 정착지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슬라임들이 첫 돌격을 감행했고 플레이어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며 대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양측은 정면으로 충돌했고 전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그 순간 서버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시스템 공지가 강제로 방송되었다. 공지는 메인 스토리라인 잊혀진 어둠의 각성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초보자 도살자와 관련된 모든 퀘스트는 삭제되고 슬라임의 분노라는 새로운 메인 퀘스트로 대체되었다. 목표는 간단했다. 7일 안에 슬라임킨을 물리치거나 초보자 마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 승리한다. 마을 중앙에 있는 수호석이 파괴되면 퀘스트는 즉시 실패한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줄에 임무 실패 시 초보자 마을이 영구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마을이 사라지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플레이어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다. 그들이 제대로 생각하기도 전에 발밑의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성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바깥 언덕에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슬라임킨이 도착한 것이다. 사탄은 윤재영을 보며 다음엔 어쩔 셈이냐고 물었다. 아래에서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슬라임의 진격을 막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지금 조용히 잠입해서 그 소위 수호석이라는 것을 파괴하면 이 모든 게 바로 끝나지 않겠는가. 윤재영의 마음속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시스템이 경고했던 대로 사탄은 이미 그를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 쪽으로 사건을 몰아가면서 말이다. 윤재영은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사탄은 자기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다. 윤재영은 바로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끼어들어 모두의 마지막 희망의 조각마저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리려는 것이라고. 그는 윤재영이 정말 사악하다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볼 만한 장면들이 펼쳐지겠군. 사탄의 지나치게 생생한 상상력에 윤재영이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초보자를 처치하여 신용도 1점을 획득했다는 알림이 떴고 곧이어 똑같은 알림이 연달아 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림이 너무 빨리 쌓여 전부 읽을 수조차 없었다. 사탄이 말했던 대로 이제 선택은 윤재영 자신에게 달린 상황이 되었다. 그의 앞에는 플레이어 진영과 몬스터 진영이 있었고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아카디아 국내지사의 회의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이 슬라임킨의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그 정도 수준의 몬스터가 초보자 마을에 나타난 것은 재앙에 가까웠다. 내러티브 팀장인 홍태훈이 앞으로 나서서 즉시 서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서버 측 오작동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그렇지 않고서야가 전직한 플레이어들로만 가득한 시작 지역에 레벨 100 몬스터가 나타날 리가 없었다. 수석 디자이너인 황지아이가 그의 말에 동조하며 디자인팀은 그런 몬스터를 만든 적이 없으므로 지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홍태훈은 한 이사에게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게임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보고를 들은 한 이사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고 없이 발동된 메인 스토리라인부터 모든 일이 다시 재생되었다. 초보자 도살자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마침내 초보자 마을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한 전례 없는 슬라임킨까지. 갑자기 한의사는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번뜩였다. 그는 부하들을 보며 물었다. 우리 회사가 항상 어떤 게임을 만들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자유, 그리고 무한한 규모의 세계. 정말로 본사에서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게으름뱅이들은 보통 모든 세부 기획과 이벤트 설계를 우리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부지런해졌다고 진심으로 믿는 겁니까? 황지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씀은? 한의사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단 한 명의 유저에 의해 촉발된 겁니다. 메인 스토리라인의 조기 활성화, 초보자 도살자 현상, 슬라임 능력치의 비정상적인 조정, 그리고 이제는 이 군주급 몬스터까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초반의 충격이 지나간 후 모두는 이 설명만이 유일하게 말이 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한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이 유저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에겐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카디아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임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어떤 페널티를 가져오든 현재 우리에게는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장면이 다시 초보자 마을로 전환되었을 때 이미 지역 전체에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플레이어들은 거리에서 사방에서 밀려드는 슬라임의 파도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다행히도 몇몇 고레벨 플레이어들이 전선을 지키며 마을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한 NPC는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모험가분들이 여기 계시는군. 그렇지 않았다면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등 뒤에서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어느새 슬라임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나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NPC가 돌아섰을 때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 거리에서는 피할 시간이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 한 플레이어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를 대신해 공격을 막아주었다. 그 플레이어는 뒤를 돌아보며 후방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플레이어의 엄호 덕분에 NPC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에 다다른 후 벨렌이라는 이름의 경비병은 서둘러 플레이어에게 감사를 표했다. 플레이어는 그를 돌아보며 그렇게 정중할 필요 없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벨렌은 플레이어를 보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바로 그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를 멈추지 않았던 정의롭고 용감한 전사가 있었습니다. 벨렌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아직 그 전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시간이 될 때 자신을 찾아와 줄 수 있겠냐고 플레이어에게 물었습니다. NPC가 말을 마치자 플레이어의 눈앞에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지에는 히든 클래스 수호자로 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으며 퀘스트 고대 설화 속 영웅을 수락할 것인지 묻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설적인 히든 클래스가 정말로 자신의 손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즉시 동의하며 이야기 속 전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벨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없다고 답했지만 몬스터의 광란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슬라임의 분노 공성전은 벌써 3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플레이어들은 슬라임에게 계속해서 압도당했지만 서버 커뮤니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더 많은 고레벨 플레이어들이 합류하면서 전세는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초보 플레이어들까지 특별 임무부대를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조직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슬라임 1000마리를 처치한 후 얻는 슬라임 학살자 칭호는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칭호를 장착하면 슬라임에 대한 저항력이 30% 증가하고 가하는 피해량이 추가로 4%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칭호를 얻게 되면서 슬라임들은 점차 수세에 몰렸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마침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이 이제 꾸준히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윤재영은 언덕 위에 서서 아래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 사이 초보자 킬수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킬 카운트를 보며 사탄은 감탄의 한숨을 내쉬며 정말 거대한 전쟁이라 칭하고 수많은 인간을 봤지만 윤재영만큼 악마 같은 계약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사탄은 윤재영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며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악마에게 악행을 인정받는 것은 윤재영에게 이상하게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그의 신망은 이제 2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류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인간 플레이어들이 전투에 합류하며 슬라임들을 경계 구역 가장자리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재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정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지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사탄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상태창을 열어 힐끗 보았습니다. 윤재영은 마침내 편을 선택할 때가 왔으며 이제부터는 저 사랑스러운 슬라임들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한 실장은 다른 방법이 없어 상사를 찾아가 그녀가 개입하여 공성전을 끝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책상 뒤에는 아카디아의 대표이사인 이미연이라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보고를 들은 후 이미연은 그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실장이 슬라임 공성전을 중단할 권한을 요청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 실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카디아의 신이 아니라 단지 개발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결코 게임 세계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규칙 안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관리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7일간의 슬라임 공성전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길지도 짧지도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 지역은 더 이상 초보자 마을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고레벨 플레이어들이 전투에 합류하면서 전투는 꾸준히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슬라임들이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대규모 공격은 없었습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은 슬라임들이 포기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분 안에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머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10분에 접어드는 순간 하늘 전체가 갑자기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전장 높은 곳에서 윤재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작하자. 명령을 듣자 그의 아래에 있던 슬라임 여왕이 천천히 움직이며 초보자 마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플레이어들은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소리치며 10분만 더 버티면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전에 마주했던 변이 슬라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들은 무고한 슬라임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고 그들의 군주는 마침내 더 이상은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지배자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복수를 위해 직접 전장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슬라임 여왕의 등장을 알리는 시스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후퇴하면서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힘겹게 얻은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높이 솟은 성벽은 슬라임 여왕 앞에서 갑자기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성벽을 우회하여 작은 슬라임 떼를 마을 안으로 곧장 던져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몇 배나 더 큰 슬라임들을 보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플레이어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모두에게 진영을 유지하고 도망치지 말라고 외치며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니 맞서 싸울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슬라임 여왕의 거대한 손이 그의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끈적한 슬라임에게 통째로 삼켜졌습니다. 직후 강력한 마법이 슬라임 여왕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붉은 머리의 남자가 모두에게 들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몇 분만 버티면 몬스터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주의를 끌어 마을 광장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고레벨 플레이어들이 전선을 지키자 다른 사람들도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도망쳤던 이들은 발길을 돌려 광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목청껏 소리치며 서버 전체의 자존심을 걸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몇 분간의 잔혹한 전투 끝에 막대한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슬라임들은 마침내 광장 밖에서 저지되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슬라임 여왕이 또 한 번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9초 남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알아챈 듯 광장을 향해 시선을 들었습니다. 8초 남았습니다. 잠시 멈춘 후 그녀는 성벽 아래 플레이어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7초 남았습니다. 붉은 머리 남자가 마침내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6초 남았습니다. 그녀를 성공적으로 도발한 후 그는 필살기를 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공격을 완전히 충전한 그는 칼을 뽑아 슬라임 여왕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4초 남았습니다. 그녀 주위에 에너지 장벽이 터져나오며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공중에 뜬 채로 그 남자는 마침내 승리가 자신들의 것이라 외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슬라임 여왕은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광장을 응시했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붉은 머리 남자는 광장 수정 옆으로 추락하여 숨을 헐떡이며 계단 위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머리 남자가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1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날카롭게 갈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돌아보자 그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자수정빛 황금 수호석이 윤재영의 칼날 아래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빛의 파편들이 윤재영의 후드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마치 인류에 대한 배신 위에 재를 뿌리듯 핏빛으로 물든 붉은 장갑 위로 수정가루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정의 잔해는 피 속에서 피어나는 독초처럼 붉은 머리 남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그의 정신은 충격과 공허함 사이를 오갔습니다. 다음 순간 모든 플레이어의 인터페이스에 시스템 메시지가 강제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임의 분노, 퀘스트 실패, 초보자 마을은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린 남자를 보며 윤재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분노에 찬 붉은 머리 남자는 말을 잃고 눈이 뒤집혔다. 윤재영은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의 칼날이 번쩍이며 이미 체력이 바닥난 플레이어의 숨을 끊었다. 시스템 알림이 뜨는 순간 다른 플레이어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광장의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몬스터가 수호석을 파괴한 줄 알았지만 플레이어의 소행임을 깨달았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그들은 주저없이 무기를 꺼내들고 윤재영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을 마주한 윤재영은 도망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다음 순간 모든 인터페이스에 초보자 마을 파괴 알림이 떴다. 성벽 밖에 있던 슬라임 킨이 갑자기 수많은 조각으로 폭발했다. 조각들이 땅에 닿자 모든 틈새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고는 다시 모여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몇몇 플레이어들이 경악하며 외쳤다. 설마 슬라임을 생성하는 건 아니겠지? 다른 플레이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쏘아붙였다. 마을 안에서 몬스터가 생성될 리가 없잖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액체 덩어리는 이전보다 수백 배는 더 큰 슬라임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서버 전체에 월드 공지가 울려 퍼졌다. 아카디아 대륙에서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슬라임 종족이 자신들을 학대하던 인간들에게 반기를 들어 승리하고 인류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군주와 함께 인간의 땅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초보자 마을은 이제 공식적으로 슬라임 영토로 전환되었습니다. 먼 언덕에서 지켜보던 윤재영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꽤 멋진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남아있던 모든 플레이어에게 경고가 떴다. 레벨 80 사냥터에 진입했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슬라임들이 하나둘씩 조여왔다. 플레이어들은 마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다음날 이 사건은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아무도 게임이 이토록 극단적인 자유도를 허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윤재영은 일어나 씻고는 여러 포럼의 댓글창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로그인하자마자 레벨 80 몬스터 소굴에 생성되는 건 어떤 플레이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대중의 분노는 빠르게 개발사를 향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호석이 파괴된 직후 현장에서 윤재영을 봤다는 몇몇 재빠른 플레이어들의 증언으로 사건이 그와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영은 당분간 좀 조용히 지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단지 게임의 흐름에 따랐을 뿐이었다. 혼돈의 시대의 방랑자라는 히든 클래스를 각성하고 악명 높은 마왕 사탄을 사형마로 삼고 심지어 시스템 창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의문의 남자와 마주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알 수 없었기에 그는 깊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내버려 두기로 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잘못이었다면 회사에서 진작에 계정을 정지시켰을 것이다. 며칠간의 밤샘 게임 끝에 윤재영은 현실 세계로 돌아와 머리를 식히고 입학수속을 밟기로 했다. 강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 사람이 게임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서 보니 화면 속 캐릭터가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회수는 이미 200만을 넘어섰다. 자신이 게임에서 벌인 혼란이 녹화된 것은 물론 이렇게 바이럴이 될 줄은 몰랐다. 윤재영이 가까이 기댄 것을 본 남자가 웃으며 같이 보겠냐고 물었다. 윤재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친해지고 싶다며 자신을 링곤쿤이라고 소개했다. 윤재영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자신의 가명인 링곤로우로 답했다. 그는 아카디아라는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다며 슬라임이 초보자 마을을 던전으로 만들 정도로 자유도가 말도 안 되게 높다고 감탄했다. 갑자기 그는 화제를 바꾸어 윤재영에게 초보자 학살자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그 말을 듣자 윤재영은 혹시 이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아는 건 아닌지 심장이 철렁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상대는 윤재영이 단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가볍게 어깨를 툭 쳤다. 그러고는 게임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신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단지 아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윤재영은 마침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학생은 이전의 초보자 학살 영상을 보여주며 소위 초보자 학살자가 슬라임 공성전 실패의 진짜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영은 속으로 그가 의외로 예리하다며 앞으로 훨씬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살자로서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윤재영이 계속 침묵하자 링곤쿤은 자신이 너무 많이 떠들었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학생들이 도착하고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컴퓨터공학과 김태훈 교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잠시 시간을 빼서 미안하다며 모두가 최근 미디어를 통해 가상현실 관련 뉴스를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님이 아카디아의 이름을 언급하자 윤재영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그 게임 세계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만으로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대학 측은 올해부터 컴퓨터 공학과를 공식적으로 가상현실 공학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수업이 끝난 후 윤재영은 링곤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링곤쿤은 웃으며 입학하자마자 전공 이름이 바뀐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카디아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의 행동만 봐도 그가 아카디아의 열렬한 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윤재영에게 게임을 하냐고 묻자 윤재영은 눈에 띄지 않겠다는 규칙을 지키며 게임 캡슐을 살 돈이 없어 해본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질문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재영은 링곤쿤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지 슬쩍 물었다. 아카디아 얘기가 나오자 링곤쿤은 끝없는 에너지를 얻은 듯 자신의 게임 레벨이 꽤 높다며 윤재영이 게임을 시작하면 쉽게 캐리해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쨌든 초보자 마을이 사라지면서 모든 시작 지점이 무작위가 되어 신규 유저들이 시작하기 훨씬 어려워졌다. 장면은 이사 이미연의 사무실이 있는 본사로 전환된다. 파괴된 초보자 마을에 대한 보고서를 보며 그녀는 앞으로의 업무량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카디아의 극단적인 자유도가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단 한 명의 유저에 의해 이토록 거대한 격변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그래도 결과가 전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아카디아는 전례 없는 언론 노출을 얻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윤재영이 로그인하자마자 사타는 마왕인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며 화를 냈다. 윤재영은 지난 전투 동안 며칠 밤을 새웠고 단지 휴식이 더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자 사탄은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 즉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간과 계약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재영은 갑자기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를 들었다. 그가 뒤돌아서자 슬라임킨이 그의 품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균형을 잃은 윤재영은 그대로 바닥에 눕혀졌다. 그녀 뒤에 있던 작은 슬라임들도 신이 나서 그 위로 쌓였다. 그들에게 온몸을 핥아지고 나서야 윤재영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슬라임들 밑에 깔린 사탄도 그 물렁한 작은 생물들에게서 떨어지라고 맹렬하게 소리쳤다. 잠시 후 슬라임키는 부하들을 이끌고 윤재영 앞에 가지런히 줄을 섰다. 그녀는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고 고개를 숙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다른 슬라임들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 윤재영은 손을 흔들며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인류를 몰아내고 슬라임만의 고향을 세웠으며 이 공로는 슬라임 종족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그의 슬라임의 친구 칭호가 슬라임의 구원자로 승급되었고 슬라임 왕관이라는 보상도 받았다. 다음 순간 그의 머리 위로 찬란한 황금 왕관이 나타났고 임무를 완수하자 2000점의 신뢰도를 추가로 얻었다. 보상을 받은 후 윤재영은 즉시 시스템 창을 열어 확인했다. 슬라임의 구원자 칭호는 그의 능력치를 약간 상승시켜 주었지만 이 칭호는 초보자 학살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사탄은 이제 떠날 때가 되지 않았냐며 저 생기 없는 생물들을 보기만 해도 역겹다고 말했다. 윤재영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탄과 함께 다음 목적지로 떠날 준비를 했다. 슬라임키는 먼 거리까지 그들을 배웅하고 나서야 멈췄다. 한편 알 수 없는 신비한 공간 안에서 한 천사가 포럼에서 이상한 에너지의 급증을 감지하고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초보자 마을이 파괴된 후 플레이어들은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수르미아일의 영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대체 거점을 빠르게 찾아냈다. 그 지역 주변의 몬스터들은 비교적 레벨이 낮았고 NPC가 파는 장비도 가격이 적당했다. 이 소식은 플레이어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많은 수가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윤재영도 그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성문에 도착한 순간 경비병이 그를 멈춰 세우고 이름을 물었다. 윤재영은 덱스라는 이름을 댔다. 그러자 경비병은 초보자 마을 쪽에서 왔냐고 물었다. 윤재영은 얼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곳의 슬라임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요즘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 사건이 이미 NPC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부터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경비병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윤재영은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도착한 이후로
사탄이 계속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래서 윤재영은 꼬마 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탄은 이곳에 와본 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낯이 익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윤재영을 돌아보며 왜 자꾸 자신을 꼬마 알이라고 부르냐고 물었다. 윤재영은 사탄의 본명은 너무 거창해서 함부로 불렀다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시 그 생각을 음미하던 사탄은 이전의 대규모 전투 덕분에 꽤 많이 모았을 신뢰도를 윤재영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물었다. 윤재영은 자신의 상태창을 열어 신뢰도가 정말로 3만 포인트를 넘어선 것을 확인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사탄은 거의 침을 흘리며 그 포인트를 윤재영에게 놔두는 것은 낭비이니 전부 자신에게 넘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들은 윤재영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사탄은 즉시 초조해하며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윤재영은 어차피 그 신뢰도를 제대로 쓸 수도 없을 테니 강력한 장비와 교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 아이템들을 장착하면 대륙 전체를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며 심지어 팔아버리기만 해도 윤재영이 현실 세계에서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윤재영은 그의 말을 자르며 나중에 필요한 것이 생기면 당연히 신뢰도를 그것과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탄은 곧바로 돌아서서 그를 완전한 바보라고 욕했다. 꼬마 알이 제시한 조건이 굉장히 솔깃했지만 윤재영은 신뢰도를 사용하기 위해 그에게 의존하는 것은 최적의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었다. 그 힘의 진정한 가치는 꼬마 알이 무심코 꺼내든 장비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았다. 신뢰도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일찍 무적이 되어버리면 게임의 모든 재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얼마 후 윤재영은 도시에 들어가 이미 사람들로 붐비는 상업지구를 발견했다. 꼬마 알을 데리고 그는 일단 마을을 돌아다니며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다. 한참을 걷다가 그는 2명의 NPC가 함께 주저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최근 영주님이 새로운 철광석 생산 할당량을 내렸다며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기에 이건 완전한 재앙이라고 불평했다. 대머리 NPC는 한숨을 쉬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은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영주라는 단어가 귀에 들리는 순간 갑자기 상황이 흥미로워지자 윤재영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서서히 번졌다. 사탄은 그의 표정을 힐끗 보고 이 인간이 또 무슨 뒤틀린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속으로 궁금해했다. 그러자 윤재영은 앞으로 나서서 두 NPC의 대화를 가로막고 그들이 이야기하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두 NPC는 윤재영의 말에 즉시 얼굴이 환해지며 진심이냐고 흥분해서 물었다. 잠시 후 윤재영은 그들로부터 광부의 고충이라는 퀘스트를 수락했는데 철광석 20개를 모아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있었다. 퀘스트 내용을 읽은 후 사탄은 그런 허접한 일은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저급한 반복 작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윤재영은 그에게 대신 주위를 잘 둘러보라고 말했다. 사탄은 대장장이들이 시끄럽게 물건을 광고하는 등 뒤에 붐비는 시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들은 평범한 대장장이에 불과하며 주목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윤재영은 그들 대부분이 사실은 플레이어이며 진짜 NPC 대장장이는 놀라울 정도로 드물다고 차분하게 지적했다. 도시로 엄청난 수의 플레이어가 유입되면서 대장 기술 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철광석을 캐는 지루한 일을 하려 하지 않아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정체되어 있었다. 사탄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게 뭐가 달라지냐고 철광석은 여전히 그냥 철광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재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탄에게 곧 알게 될 것이며 지금은 쉬운 돈벌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면은 미하일경의 저택으로 전환된다. 영지의 영주로서 미하일은 책상에 앉아 불안하게 보고서 더미를 검토하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철광석은 개당 10동전에 팔렸지만 가격은 이미 15동전까지 올라 대장장이들의 이윤을 거의 없앨 위기에 처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장은 곧 견습생들이 만든 저품질 장비로만 넘쳐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지 전체의 생산 품질은 급락할 것이고 미하일은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산악 지역 깊숙한 곳에 있는 광산 동굴 안에서 윤재영은 조용히 서 있었다. 사탄을 데려온 후 그는 이전에 논의했던 대로 정확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사탄은 혼란스러워하며 윤재영이 진심인지 물었다. 완전히 무의미해 보이는 것에 그렇게 귀중한 신뢰도를 쓸 가치가 있는지 의아해했다.
윤재영은 그에게 말 그만하고 시작하라고 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사탄은 그의 손바닥에 마법을 서서히 모으며 따랐다. 사탄에게서 얻은 장비 한 점과 교환하여 8,000점의 신뢰도가 소모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그 아이템의 이름은 심연채굴기로 채광 속도를 크게 높이고 고급 재료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했다. 윤재영은 장비를 보며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부자가 될 시간이었다. 장면은 다시 미하일 영진회의 시장으로 전환된다. 한 플레이어가 길 한복판에 서서 광부 관련 퀘스트에 필요한 철광석 20개를 싼 값에 산다고 큰 소리로 광고하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녹색머리의 소녀가 다가와 그 반복적이고 별볼일 없는 광부 퀘스트를 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일이 광부들과의 평판을 약간 올려주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철광석을 넘겨주는 것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적다고 무심하게 지적했다. 이 말을 들은 플레이어는 즉시 퀘스트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대장장이 에이든과 카심이 모든 대화를 엿들었고 에이든은 이 모험가들은 귀중한 철을 저급 쓰레기에 낭비하는 골칫거리에 불과하다고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카심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개나 소나 장인이 되겠다고 꿈꾸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한숨을 쉬며 결국 영주님이 개입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지는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카디아의 경제구조는 현실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으며 대륙 전역의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각 지역은 다른 자원 특산품을 생산했으며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철광석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수요가 많은 자원이 되었고 장기적인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10동전에서 17동전으로 조용히 올랐다. 그 결과 철광석을 재련하여 장비를 만드는 상점들은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적자를 보고 있었다. 압도적인 수의 대장장이 직업 플레이어들 때문에 철광석 구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플레이어들은 하나둘씩 철광석 부족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불만은 플레이어들 사이에 서서히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애초에 대장장이가 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몇몇 사람들은 왜 직접 광석을 캐지 않느냐고 물었다. 결국 광산과 도시를 왕복하는 게다가 채광 자체도 쉽지 않았고 성공은 결코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채광을 맡기고 장비 수리와 기술 숙련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동안 말이다. 시스템 창에는 철광석 획득 알림이 쇄도했고 몇 가지 희귀 광물도 섞여 있었다. 채광 레벨이 빠르게 오르면서 채굴 속도, 성공률, 희귀 재료 발견 확률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한참 일한 후 그는 잠시 쉬면서 인벤토리를 확인했다. 철광석만 해도 1000단위를 넘어섰으니 8000 신뢰도 포인트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였다. 그가 쉬고 있는 동안 사탄이 다가왔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드릴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생각 끝에 극도로 강력한 장비를 하나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사탄은 또 다른 신성한 유물을 허공에서 꺼내 그의 앞에 무심하게 던졌다. 그는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사탄의 진정한 목적이 항상 같았다는 것을, 즉 이 아이템들을 자신의 신뢰도와 교환하려는 것임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성한 유물에 의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치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경에 이르면 게임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사탄은 깊고 말없는 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사탄에게 아까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사탄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엄청난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르지만 무언가를 밝히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의 인벤토리를 흘끗 본 후 사탄은 영지 전체의 광석을 합쳐도 아마 그가 가진 것과 맞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같은 양을 채광해서 마을에 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러 광부 퀘스트를 완료하면서 광부들과의 평판이 크게 올랐다. 그런 상황에서는 영주의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영주저택의 회의실 탁자는 긴급 배송을 요구하는 서신들로 가득했다. 만약 철광석 부족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상인들이 연합하여 반발할 것이 뻔했고 서신 한 통 한 통이 미하일경의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 신하 중 한 명이 나서서 문제의 근원은 최근 대장장이 클래스로 전직한 엄청난 수의 플레이어들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초보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하는 장비는 품질이 낮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장장이의 수는 급증했지만 광부의 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결국 플레이어들은 그런 품위 없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하일은 문제의 근원이 외부 플레이어들에게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녀가 채광을 모두의 의무로 만들거나 장인에게 철광석 판매를 우선시하려 하자 옆에 있던 법관이 즉시 현행법상 그런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가 좌절감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무너지기 직전 한 병사가 갑자기 홀로 뛰어들어와 긴급한 사안을 보고했다. 미하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광장에 작은 산처럼 쌓여있는 철광석을 보았다. 그녀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더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모든 광석을 판 후 그는 근처의 좁은 골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이번에 그는 총 5골드 12실버를 벌었고 이는 현실 세계 화폐로 환산되었다. 총액은 51만 원이 넘었다. 채광에 꼬박 사흘이 걸렸으니 하루에 약 17만 원을 버는 셈이었다. 게임 캡슐 할부금과 월세, 학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아무래도 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부르며 그 모든 광석이 그가 채굴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보인 것은 다름 아닌 미하일경 자신이었다. 동시에 미하일경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호감도가 증가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낚싯바늘이 걸렸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미소를 거둔 후 윤재영은 그녀에게 무슨 용무인지 물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이름이 미하일이며 이 영지의 영주라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시간이 괜찮다면 차 한잔 나누며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윤재영에게 물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윤재영의 눈앞에 초대를 수락할 것인지 묻는 창이 나타났다. 그는 수락을 선택했고 즉시 그녀의 저택으로 안내되었다. 미하일은 직접 그에게 차 한 잔을 대접했다.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그가 그 엄청난 양의 광석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다. 윤재영은 사흘 정도 걸렸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미하일은 탁상을 내리치며 어떻게 단 사흘 만에 그만큼을 캘 수 있었냐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플레이어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이어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윤재영처럼 같은 양의 광석을 캘 수 있는지 물었다. 윤재영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미하일은 한숨을 내쉬며 이곳에 모이는 모험가 수가 늘어나면서 영지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설명하며 윤재영에게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특별 퀘스트의 등장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윤재영이 열어보니 영주님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임무였고 철광석 1일 생산량을 10만 개까지 도달시켜야 했다. 현재 1일 생산량은 3만 개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그가 딱 기다리던 종류의 임무였다. 그녀의 설명을 다 들은 후 윤재영이 그녀를 위해 요약해 주었다. 간단히 말해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광산에 가서 채광을 시작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군요. 그러고는 그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시스템은 즉시 그를 대신해 퀘스트를 확인하고 수락했다. 그날 밤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캡슐에서 나온 윤재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영주의 요청은 사실 처리하기 쉬운 일이었다. 문제는 아카디아가 여전히 게임이라는 점, 재미도 없는 단순 반보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일은 플레이어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재영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첫 단계는 플레이어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컴퓨터로 한동안 작업한 후 그는 브레이커 데일리라는 새 채널을 만들었다. 장면은 다음날 학교로 전환되었다. 한 소년이 다가와 친구인 행탁에게 나중에 아카디아를 같이 하자고 물었다. 행탁은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더 이상 그 게임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행탁은 뉴비로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이상한 뉴비 학살자에게 즉사했다고 불평했다. 다음날 행탁이 다시 게임에 접속했을 때 그는 슬라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훨씬 강해진 것을 발견했다. 다시 접속하자 초보자 마을 전체가 80레벨 사냥터로 변해 있었고 그는 탈출하려다 10여 번이나 죽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재빨리 그를 위로하며 그래도 미하일 영지까지 무사히 왔고 상인으로 전직까지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상황은 천천히 나아질 거라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행탁은 바로 그 점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고 말을 잘랐다. 미하일 영지에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인이 되었는데 이상한 비전2 스킬만 배우게 되어 사냥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친구는 더 이상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최근 게임에서 일어난 모든 불운이 전부 행탁에게 쏟아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그는 오늘 아침에 봤던 게시물이 생각났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커뮤니티를 열었다. 그는 행탁에게 이 게임에는 몬스터를 잡고 레벨업하는 것 말고도 다른 플레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말하면서 그는 윤재영이 올린 너도 아카디아에서 돈 벌 수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눌렀다. 영상은 광산 터널 안에서 시작되었고 윤재영이 태연하게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이곳을 비엔산의 광산 동굴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주제는 철광석 채굴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보던 최연탁은 채광은 힘들고 보람없는 노동일 뿐이고 그냥 시장에서 재료를 사는 게 더 쉽다고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바로 다음 순간 윤재영은 화면에 돈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단 일주일 만에 벌어들인 수익을 보여주었다. 깜짝 놀란 최연탁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이 있을 수 있냐고 외쳤다. 적어도 수십만 원은 되어 보였다. 영상은 윤재영의 설명으로 이어졌는데 현재 효율로는 시간당 약 20개의 철광석을 캘 수 있고 이는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약 400동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래서 더 벌고 싶다면 최우선 과제는 채광 숙련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채광 속도와 성공률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희귀 광석을 얻을 확률도 높아진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채광 레벨은 이미 1레벨에 도달하여 매일 최소 하나의 마법 수정이나 다이아몬드 등급의 광석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최연탁은 화면 앞에서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마침내 사람들이 채광을 쓰레기 직업으로 무시했던 이유가 단지 아무도 제대로 스킬 레벨을 올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윤재영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은 보여줄 가치가 없다며 실제 채광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빼버렸다. 영상은 그가 광부 NPC들과 거래를 마친 장면으로 바로 넘어갔고 윤재영은 NPC와 협상하고 호감도를 올리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그날의 수입 1골드와 82실버를 공개했다. 그 금액을 보자 최연탁의 눈이 거의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접속해서 직접 채광을 시작하고 싶어 좀이 쑤셨다. 한편 윤재영이 만든 채널은 번개처럼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실 영상 내용의 대부분은 세심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그 정도의 효율에 도달하려면 자신과 같은 4기급 아티팩트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채광 단계를 교묘하게 잘라냈다. 시청자들이 본 것은 마치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결국 이 영상은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고 심지어 전혀 플레이할 계획이 없던 외부인들까지 대거 끌어들였다. 머지않아 게임 전역의 광부 NPC들은 채광 장비를 사려는 플레이어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였고 그들은 곧장 산으로 향했다. 미하일경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소가 마침내 떠올랐다. 그녀는 한때 무슨 일이 있어도 채광을 거부하던 모험가들이 이제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대장장이들 뿐만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직업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하자 그녀는 윤재영에게 어떤 방법을 썼는지 물었다. 윤재영은 별것 아니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했을 뿐이라고. 미하일은 그 원초적인 욕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재영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돈. 채광이 돈이 된다고 포장되자 사람들은 주저없이 자원할 것이라고. 결국 모험가란 돈에 움직이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게임 NPC인 미하일은 그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그녀는 윤재영의 능력을 진심으로 감탄했다. 윤재영은 그녀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광부들의 임금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그들이 채굴한 광석의 일부를 가져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기존 광부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자들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제서야 미하일은 마침내 그런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했다. 윤지영은 이것이 표준적인 성과 기반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무심하게 설명하며 영주가 경제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속으로 생각했다. 미하일은 이미 동화 20개를 넘어선 철광석 가격에 대해 즉시 물었다. 윤지영은 그녀에게 전혀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고 미하일은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광석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장인급 기술자들에게는 현재 철광석 가격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과거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여겼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애초에 아무도 광석을 공급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였다. 그리고 누군가 불평한다면 그들은 직접 채굴하면 그만이었다.
이 말을 들은 후 미하일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윤지영의 어깨를 연신 두드렸고 심지어 영지의 재무관이 되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윤지영은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거절했고 그제야 미하일은 그 역시 모험가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사실 윤지영은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가 단 한 문장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윤지영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이 말을 듣고 윤지영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미하일에게 건넸다. 미하일은 그것을 받으며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무엇인지 물었다. 윤지영은 그것이 프로젝트 제안서이며 읽어보면 만족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미하일은 문서를 펼쳐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지영은 개인이 벌 수 있는 이익에는 항상 상한선이 있으며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수많은 개인을 단일 시스템 아래 통합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제안서를 다 읽은 후 미하일의 표정은 눈에 띄게 경악으로 변했다. 윤지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계획이 인상 깊었는지 물었고 총수익의 10%를 제안한다면 계획의 모든 소유권을 그녀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공작의 영지를 떠난 후 사탄은 갑자기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 악몽은 그를 수천 년 전의 성마대전으로 끌고 갔다. 그는 구름 위 높은 곳에 떠 있었고 막 힘을 모으는 것을 마친 천사와 마주하고 있었다. 창을 쥔 그녀는 섬광처럼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곧장 돌진했다. 사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천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짧은 격돌 후 천사는 하늘에 당당히 떠 있었다. 한편 사탄은 공격을 받은 후 자신의 치유 마법이 알 수 없게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를 올려다본 그는 천사의 손에 들린 무기를 알아봤다. 그것은 신의 유물 무스페레임이었고 그는 그런 유물을 전투에 가져온 그녀를 속으로 저주했다. 그 순간 대천사 미카엘은 무스페레임을 사탄에게 겨누며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처형하겠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사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다음 순간 그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근처에 있어 머나먼 과거의 기억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윤지영은 그와 함께 마을 거리를 걷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높은 내구도의 철 곡괭이를 비싼 값에 사는 노점들 옆으로 채광 파티를 꾸리는 플레이어 무리들이 보였다. 정신을 차린 사탄은 아까 윤지영이 영주에게 건넨 제안서에 정확히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물었다. 윤지영은 인간에게는 산에 오르는 것은 쉬워도 내려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다고 대답했다. 채광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좋은 장소에서 순조롭게 진행하더라도 평균적인 플레이어는 시간당 기껏해야 철광석 10개 정도를 캘 수 있었다. 희귀 광석의 경우 그것은 전적으로 신급 장비에 달려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채광은 여전히 완전한 돈 낭비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윤재영이 다음에는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인지 호기심에 차 물었다. 윤재영은 제안서의 핵심은 입장권을 파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광산 출입료를 부과하고 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채굴한 광석으로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탄은 즉시 입장권 한 장에 얼마를 부과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잠시 침묵 후 윤지영은 플레이어들이 같은 수법에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가격을 바로 한 골드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숫자는 사탄을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하게 만들었다. 그가 보기에 한 골드는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 어떤 인간도 단지 채광 접근권을 위해 그런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윤지영은 그저 기다려보라며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의 약속을 위해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순간 마왕 사탄은 윤지영을 보며 그가 자신이 알던 어떤 악마보다 더 악마 같다고 느꼈다. 그는 윤지영이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다른 인간들을 등쳐먹고 심지어 모든 비난을 속은 피해자들에게 뻔뻔하게 떠넘기는 것을 지켜봤다. 사탄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지영 같은 사람만이 자신 같은 마왕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윤재영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탄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윤재영과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재영이 자신을 따라오기만 하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사탄은 윤지영을 광산 깊숙한 곳에 있는 거대한 돌문으로 이끌었다. 그는 마침내 이 장소를 찾기까지 며칠의 노력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 지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광산 깊숙이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는 예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윤지영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 지역이 아주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돌문 자체는 깨끗했고 녹이나 부식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탄은 문을 가리키며 윤지영에게 열나는 신호를 보냈다. 윤지영은 자신이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물었다. 사탄의 확답을 받은 후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가 손을 대기도 전에 봉인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봉인을 열 수 없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광산 내에 숨겨진 공간을 영주에게 보고하면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유물 발굴이라는 스킬도 잠금 해제된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메시지를 읽은 후 윤지영은 사탄에게 문이 매우 강력한 봉인으로 보호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결코 깰 수 없는 봉인이었다. 사탄은 좌절감에 부풀어 오르며 바로 봉인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윤지영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지영은 자신이 봉인을 깨뜨릴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 말을 듣고 사탄은 윤지영이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지 물었다. 그는 비웃으며 대체 세상에 누가 그런 힘을 인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는지 의아해했다. 점점 더 짜증이 난 사탄은 그 힘이 어떤 망할 꼬맹이에게 주어졌더라도 자신은 그것을 조종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윤지영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악마는 마치 그가 완전한 초보자인 것처럼 자신을 깔보고 있었다. 한동안 분을 터뜨린 후 사탄은 단도직입적으로 윤지영에게 그 안에 있는 힘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다. 윤지영은 그가 신뢰도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사탄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사탄은 윤지영이 가진 힘이 그 자신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자연 법칙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권리였다.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힘. 현실의 어떤 규칙이든 의도적으로 휘둘러 조작하고 비틀 수 있는 것으로 창조주의 권능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은 윤지영에게 그런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며 그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윤지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아직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그 대답에 사탄은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답은 모든 것이라고 소리쳤다. 윤영이 의지만 있다면 그 힘은 그야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수십 분 동안 사탄의 열띤 설명을 견뎌낸 후에야 윤지영은 진실의 일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윤지영이 가진 신뢰도는 사탄과 같이 현실 자체를 초월한 존재들이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연료였다.